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 역시 19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가 올 거라는 이전의 전망과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전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산밀 환경에서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3,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그 전날보다는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3명 나오면서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흘 만인데요. 전날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은 겁니다. 신규 확진자 33명 중 국내 발생이 14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지금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요. 19일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을 분석해보면 공항과 항만 검역 과정에서 12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확진된 환자는 경기에서 5명,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5명, 우즈베키스탄이 2명, 필리핀, 키르기스탄, 이라크, 러시아에서 각 1명이 나오면서 아시아에서만 11명이 집계됐고요. 미주와 아프리카에서 4명씩 추가됐습니다. 국내 발생에서는 서울 7명, 경기 4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전북에서 2명, 충북에서 1명 늘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무서웠던 광주는 어제 0시 기준으로는 단 1명의 지역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후 12시 집계에서는 방문 판매 관련 1명이 추가됐습니다.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3,512명입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서 289명으로 기록됐고 격리에서 78명이 해제가 되면서 총 완치자는 12,282명이 늘었습니다. 치명률 어제 0시 기준으로 평균 2.14%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신규 발생 환자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이 나왔다고 전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했는데요. 강남구 이동통신 점포와 비빌딩 관련해서 각각 1명이 늘었고 관악구의 사무실과 관련해서 2명, 중구 회사와 관련해서 1명,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1명, 경로 확인 중인 깜깜이 환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오후 6시 집계에는 5명이 더 늘었습니다. 각 자치구 발표를 분석했더니 강남구 비빌딩 관련 확진자인 금천구 34번 확진자와 접촉한 금천 구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동작구에서는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진 않은 50대와 그의 가족 어린아이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종로구에서는 중구 회사 관련 첫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중로 구민이 어제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5명을 포함해서 최소 1,441명입니다. 네, 가족 감염에다가 또 빌딩, 사무실, 이동통신 점포 등등 소규모 감염 사례가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역과 추적 조사로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감염 경로가 하나 잡혔나 하면 또 다른 새로운 감염 경로가 발생하거나 타 지역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동작구 보라매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확진이 되면서 환자들과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 300여 명이 넘는 인원수가 점수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광진구의 한 음식점 운영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 음식점에 방문한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 22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접촉자들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신도 10만 명이 넘는 강남의 대형교회죠. 이 사랑의 교회에서 70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4시간 동안 교회가 폐쇄되는가 하면 또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서울을 넘어서 경기 부천, 전북 군산까지 감염고리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총 8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도 안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에서는 어제부터 코인 노래방 영업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0일 넘게 집합금지로 문을 닫았던 서울의 600여 개의 동전노래 연습장 중에서 479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제 시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자치구의 현장 실사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후에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방역 수칙 여건이 마련된 사업장에 한해서만 영업이 재개된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동전노래 연습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공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33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유입이 19명으로 지역 발생 사례보다 더 많았는데요. 최근 이렇게 해외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방역 대책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120명 이상인 나라가 11곳에 이르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하루 환자 발생이 5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수도인 도쿄에서 하루 환자 발생이 200명이 넘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확산세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2주 동안 반드시 격리하기 때문에 국내 전파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시생활시설을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늘렸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동안 검역 과정이라든가 또 입국 후에 자가격리라든가 뭐 이런 조치들을 계속 시행해 왔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 해외로부터의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의 과정에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의 나라, 일명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서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낮춰서 운행하게 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할 때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 음성 확인서는 제외공간이 지정한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해외 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위험하다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기 항공편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이 확산세가 거센 광주시의 경우는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광주에서 원래는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9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노인 요양시설에 면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입니다. 이러한 연장 조치에 따라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시설인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집합 금지 기간도 연장됩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주의 강릉사, 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에 대한 집합 금지는 29일까지 연장하되 시설 폐쇄 기간은 종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치료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해서 농축한 뒤 약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일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양의 혈액을 확보해서 오는 9월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상시험용 혈장 제제를 만드는 데에만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면서 9월 초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는 혈장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추가로 15명이 혈장 공여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390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 공여 참여자는 182명이며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실질적인 공여 참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나중에 집계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혈장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점을 내년 연말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년이 가기 전에 국내에서도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설령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도와 방어력을 갖춘 피접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난제 중의 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3개 업체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바이러스가 변종되는 등 다수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섣부르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경우에는 국내 24개 병원에서 49명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또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수인성 질환이나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우선 수인성 감염병으로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유행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물 고인 웅덩이들이 늘어나면서 모기가 늘고 따라서 일본내염의 환자 발생 또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1열 말라리아의 증가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중대본은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고 조리한 음식이더라도 너무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진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 표준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전자 증폭 검사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단시약 안에 있는 프라이머라는 물질이 코로나19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DNA에 달라붙어서 이를 확 증폭시키는 방식인데요. 네. 이 증폭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에 따라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 키트마다 기준값이 달라서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유전자 표준 물질을 개발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입니다. 이 표준 물질은 유전자 증폭을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해서 유전자 절대 정량이 가능해져서 검체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는 물론 개수까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 물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군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중국에 파견됐었던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격리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 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최근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중국에 파견한 조사단이 방역을 위해 격리된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는 조사단의 신원도, 일정도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WHO가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이 조사단이 앞으로 중국에서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중국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지역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WHO는 중국에 조사단을 보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종간의 장벽을 넘어 인간에게 넘어왔는지, 중간 매개체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와 지역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미루어 보건대 코로나 발원지로 인식되는 것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은 거의 3개월마다 접종을 새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게티 도어리스 면역학 교수팀이 코로나19 환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주기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3주 정도가 지나면 코로나19 항체 수치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환자의 60%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강력한 항체 반응을 나타냈고 이 반응이 3개월 후까지 지속된 환자는 1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결국 이 코로나19 항체 지속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연구팀은 항체의 지속 기간이 끝나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개발될 백신의 유효 기간도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한 번 맞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두고 코로나19 집단 면역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올 가을과 겨울에 유행할 수 있는 2차 유행에 대비해서 방역 물자를 비축하는 데 나선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올 하반기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지금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영국에서는 올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사망자만 12만 명이 나올 거라는 이런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요. 네, 영국 의료과학 학술원에 실린 과학자와 교수 37명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오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영국에서 12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환자 한 명이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뜻하는 재생산 지수는 현재 최대 0.9에서 9월부터는 1.7로 급증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교수는 겨울에 날씨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 머물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감염률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또 다른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프로그램 확대, 지역 발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 안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또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싶다면서 오는 8월 1일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뜻합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을 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됐었는데 예. 실내 공간에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서구권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 마스크 착용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국가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많은 생활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올해 가을 전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요. 길면 6주 뒤에 백신 재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백신을 활발하게 제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조 장비와 일부 원재료 구입도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유력 후보군으로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으로 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두 가지 백신도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만 검증이 되면 시판까지의 절차는 최대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백신들은 이달 말부터 최대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또 긍정적인 결과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공혜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좀 살펴보면 60명까지 늘었다가 또 어제는 다시 30명대로 줄었다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요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는 뭐 20, 3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해외 유입이 많이 늘어나서 네. 보통 50명, 많으면 60명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숫자, 하루하루의 숫자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데 예. 지금 한번 일주일 동안만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사회가 154명, 해외 유입이 159명. 네. 이게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지역사회는 계속 줄고 있고 네네. 해외 유입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로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고위험 국가 4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렇게 일단 유전자 진단검사 음성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예. 바꿨거든요. 엊그제 그렇죠. 바꿨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도 결국은 들어와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고 사흘 안에 네. 그리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감염될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 문제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방역당국 또 이 여러 가지 병상이라든지 치료센터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예. 지금 이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농수산, 농업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고요.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선원들의 교체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광주의 경우 이제 2주일이 지났거든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로 한 지가 어제까지로 이제 2주가 됐고 또 2주를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인 것은 이 깜깜이 감염을 알 수 없는 그 비율이 9% 정도에도 줄지를 않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전 같은 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광주의 경우도 어제 0명이긴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접촉자들 중에서 진단검사가 다 끝나지 않은 사람들 또 그 신원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0명이 나와서 안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 동안 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한 시간을 더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물론 이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이 지역 감염으로 번진 사례는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만 교수님 말씀대로 숫자만 보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방역 강화 국가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많고요. 그렇죠. 지금 4개국인데 어제 들어온 그 선원 교체선 인력인 경우에 있어서는 필리핀이거든요. 예. 또 사실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브라질을 지금 고위험 국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그 외국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 확진자 수가 다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지금같이 필리핀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되는 이 비율들을 보고서 아마 지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서 예. 지금 이 시기에는 필리핀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입국자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통계를 보고 이것을 융통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비행기 편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자 제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교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율 또 그 성격이 어떠냐를 잘 판단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중요한 임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한편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항만 검역이 강화된 이후로 처음 확진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부산항에서 집단 감염이 항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항만으로 이제 방역 당국이 관심을 좀 돌렸는데요. 예. 사실은 그것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기를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방역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항만에 소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제 그쪽에다가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 전에 항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항만 방역을 시작을 했는데 항만 방역도 지금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네. 하나는 전자 감염이고 하나는 이제 직접 승선해 가지고 직접 이제 검역을 하는 것인데요. 네. 전자 검역의 경우에는 무엇이냐면은 선원들이 하선을 하지 않으면은 굳이 우리나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 혹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없다 등등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항의 경우에는 아마 선원들 중에 몇 분이 한국에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선 요청을 받고 나서야 방역 당국이 직접 승선을 해서 검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명의 확진 환자가 이제 생긴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확진자가 나온 선박이 이 투발루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러시아 선박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또 한 번 전자 검역의 허점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떤 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전자 검역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승선 검역을 하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배의 국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배가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오는 곳이라면은 아무래도 방역 당국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승선을 해서 직접 검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겠죠. 예, 그렇지 않고 확진 환자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인구가 굉장히 적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상 뭐 인력이라든가 뭐 관리 감독의 여러 가지 문제상 그냥 전자검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의 국적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서류상으로는 투발루 국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러시아 소유주가 러시아에서 주로 운영하는 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하늘길, 뱃길,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 임시 생활시설이 부족해질 거라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참여형 격리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자라면 더 만들어야 될 텐데요. 지금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하루 평균 200명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임시 생활시설을 8곳으로 늘렸는데 84% 찼다고 그러니까 금방 다 찰 것으로 보여요. 계속 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민간 격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민간 격리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결국 생각되는 게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레지던스 같은 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교체 감염이 되지 않게끔 방역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이 큰 건물이 아닌 한 일반적인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건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급하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즉 지역사회 감염 없이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니까요. 방역 네네네. 수칙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이 3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함으로 해서 7만 명인가 정도를 아마 아르바이트로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것은 아마 방역 인력으로 많이 돌릴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이 유지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서 우리 동네에 이 호텔을 이 외국인 시설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분명히 데모가 일어날 것도 같이 보이는데 네네. 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원활히 잘 민관이 잘 협력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갖고 우리 지역사회의 복원, 즉 전파가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인 격리시설을 두고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거든요. 해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더 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부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 시설 같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왜 굳이 도심의 호텔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을 할까 혹은 격리시설로 사용을 할까 하고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모든 관공서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연수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나 혹은 관공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설을 격리시설이나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갑자기 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일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나 거주지가 없는 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한 것이 도심의 지금 호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호텔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혹은 협조를 해서 그곳을 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격리시설, 외국인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격리시설이나 혹은 예. 필요하다면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데 그런 도심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금 백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격리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주민들이 열흘째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을 어딘가에 격리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는다면은 그 지역사회에 훨씬 더 심각한 네. 위험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 큰 위험으로 번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설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각 지역 감염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는데요. 그동안 지역 감염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바로 광주광역시죠. 그런데 어제는 17일 만에 지역 감염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광주 지역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시점이라고 봐도 될지요. 그렇죠. 숫자만으로 봐서는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고 드디어 네. 어제는 0명까지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이 무증상 감염자가 한 44% 정도 되는데 이 접촉자들이 아직도 7,000명 정도 되고요. 네. 이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갖고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예. 더 지나봐야 잠복기가 다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그 배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 동호회 시합을 한 전남대 같은 경우는 9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지역사회에 접촉이 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을 수를 쉴 수 없게 많기는 하거든요. 예. 물론 제한적으로 감염이 되었겠지만 즉 지금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하면서 시민들이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전염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네네. 어찌됐든 접촉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증상에 상관없이 가서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돼서 네. 이 부분이 아직도 걱정은 되지만 선제적으로 2단계를 앞으로 29일까지 2주간 더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잘 제압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이 전남뿐만 아니라 좀 전북에서도 또 생기고 있어서요. 예. 이것들이 자꾸 퍼져서 새로운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잘 잡힌다고 그래도 또 그 깜깜이 감염인 감염원 미상의 환자가 어디서 또 튀어나온다고 그러면은 또 크게 번질 수가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 2단계로 강화한 것이 잘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남 지역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 지역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환자들이 어떤 감염 경로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물론 방판이라고는 하는데 그 접촉점이 얼마나 더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전라도, 전남, 전북, 뭐 광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산에서도 확진자가 2명이 나왔는데 이 방문 판매 업체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방문 판매와 관련된 감염 사례는 특히나 더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군산 등의 전북 지역의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이제 대전이나 충남 지역을 찍고서 광주 전남 지역으로 번졌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전북 지역이나 혹은 충북 지역이 있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충청남도로 가고 그리고 또 광주나 전남으로 갔던 그 방문 판매 업체의 네트워크가 당연히 전북이나 충북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북이나 충북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전북의 상황도 상당히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네. 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의 추세를 보고서는 광주나 전남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빨리 격상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확산세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 2 확진 환자가 드문드문 뭐 2명, 3명 나오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방역 당국이 계속 뒤쫓아가는 시기라면은 어느 순간에 일주일 뒤에는 뭐 10명, 20명, 30명 혹은 수십 명 수준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간과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방문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문 판매 업체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그 네트워크의 양상이 확인된 바로는 굉장히 크고 또 음성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네트워크를 타고 바이러스가 이동을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양구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 선제적인 조치잖아요. 어쩌면 그 광주 전남 상황이 이 정도 규모에서 어느 정도 잡혀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빠르게 했던 것, 이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 지역에서도 조금 선제적인 조치 방안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편 그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백신 초기 임상 시험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항체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교수님. 예, 어제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게 3월 16일 날 벌써 임상 1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6월하고 7월에 2상을 하면서 7월 이후에는 3상을 한다고 벌써 예정이 다 되어 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 1상, 2상에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좀 답답한 부분은 효과는 좋았지만 안전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1상, 2상을 다 뛰어넘고서 일단 효과는 있었으니까 3상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3만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요. 맞는 사람들도 볼런티어로 맞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을 다 각오하고 자기 2번 맞고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감염이 되면 얼마나 자기가 방어력이 있는지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 3상을 한다는 의미는 벌써 몇만 명이 하면서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도 다 보려면은 뭐 적어도 2, 3개월 안에 나타나는 부작용이야 알 수 있겠지만 2, 3개월이 지나서 나오는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2, 3개월 안에 이걸 개발을 해서 뭐 올해 안에 출시를 한다 했을 때 저 같으면 안 맞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 백신이 2,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맞으면은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모를까?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일반적인 면역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좀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올해 안에 출시를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미국의 정치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느낌이 드는 것이 네.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선이기 때문에 일단 7, 8월경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고 대선하기 전에 출시가 돼야만 표를 얻기 때문에 이 지금 스케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일반적인 스케줄로 봐서는 이런 얘기는 전혀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 백신으로서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네. 기자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은 맞고요. 네. 그 이제 논문의 내용을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이제 막 모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논문을 살펴봤는데 네. 일단은 3월 6일부터 45명의 자원자들에게 이제 백신을 찔러 넣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 그룹 15명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25 마이크로그램, 한 그룹에는 100 마이크로그램, 또 한 그룹에는 거의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대용량의 일단은 용량을 투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8일 간격으로 각 그룹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투여를 했고요. 네네. 그런데 1차 투여를 한 다음에 3명은 부작용이 심해 가지고 탈락됐어요. 오. 두드러기 같은 부작용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예, 예. 아마 의료진이 판단을 했을 때 2차 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5명 중에서 이제 42명이 2차에 접종을 한 것이죠. 네. 그랬는데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항체값이 형성되었다라는 게 이번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통 일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기보다는 백신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3명이 부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중간에 탈락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종까지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42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나 혹은 그 논문의 내용은 부작용도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코로나19 백신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의 저자들의 이제 결론이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만 명의 자원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백신을 찔러 넣은 다음에 챌린지 실험은 할 수가 없어요. 챌린지 실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백신 맞은 분들에게 일부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가지고 관찰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가을부터 3만 명에게 투여를 한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2022년 가을 정도가 되어서야 네.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 예. 문제는 그 모더나 회사와 연구진들의 계획은 그런데 정작 이제 미국 정부나 혹은 그 투자업계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미스매치라는 거죠.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조금만 좀 보태드리면요. 네. 이 45명을 했는데 3명은 탈락됐고 그 3가지 농도 중에서 제일 높은 농도에서 했을 때는 절반 정도가 가벼운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일상을 하면서 그 양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몇 회를 할 것인가를 하면서 2차에 한 600명 정도 할 예상이 있었고 그 600명 정도도 사실은 했어요. 하기는. 결과를 아직 모를 뿐이지. 그 지금 이 데이터에 나온 것은 거기까지고요. 예. 그 600명의 데이터에서 얼마나 더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알고서 그다음에 3상을 가야 되는데 3상을 이미 간다는 것은 거기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즉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3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많이 나오는
노출이 많이 되는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3만 명을 해야 15,000명, 15,000명 일단 접종을 하고서 이 어느 군에서 더 많이 감염이 되느냐, 이 백신을 맞은 군이 확실히 방어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올해 안에 되기는 이거 전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그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사실 이 미국의 이 개발업체와 의료계의 의견 역시도 이 두 분 전문가의 의견과 같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맞습니다. 정치권과 투자업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뭔가 국민들에게 네. 우리식으로 했는데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찔러 넣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은 네. 자신의 대선 가보에 굉장히 뭐 영향을 줄 테니까 네, 표심을 긍정적인 끌 수가 영향을 줄 있겠죠. 테니까 일단은 네. 저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 투자업계에서는 벌써 그 장외 시장에서 그 모더나의 그렇죠. 주가가 뭐 16%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자꾸 주가를 부양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또 투자금을 더 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또 더 중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더 빨리 가는 게 사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미국이 3억 도즈를 갖고 가기로 계약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3만 명 벌써 찔렀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하고 하면서 영국은 그만큼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삼상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계 더 빨리 가는데 근데 결과는 양쪽 다 미국은 3억 병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3억 병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한 도주도 못 얻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코로나19 항체 수명이 길어야 3개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항체가 이미 형성이 되었거나 백신을 맞았거나 뭐 하는 사람들도 3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감염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연구 결과만 보면은 3주의 최고조를 하고 그 이후에 점점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했던 사람한테는 항체가 많이 나오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네. 3주 후에 최대한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3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때 남은 항체가 과연 다음번에 들어오는 새로운 그 항원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또 자연 면역이 인공 면역보다는 더 세기는 하지만 지금 이 인공 면역이라는 것도 2번의 백시네이션을 하고 나면은 자연 면역 이상의 항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이 개발만 잘 되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맞을 것인지 얼마나 자주 맞을 것인지는 이건 결정하면 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환자들의 항체가 뭐 3개월 이상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이런 그 자연 면역의 경우는 우리가 또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을 했을 때 그런 인공 면역이 형성되었을 때의 경우와 또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BS